예,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하고 오늘 이제 신다희 대표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간단히 이 변화하는 방송 뉴스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처음 기획을 했던 게 무슨 임협 무슨 뭐 어디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홍보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송 뉴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고요.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예, 강일중학교 뭐 쭈르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2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한 30분 석 달 했죠. 금방 잘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피 잠깐 파견 갔었고 지금은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부 기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팀, 그다음에 서울시청을 제일 오래 출입했고 앵커 잠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부 기자 국회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마크맨을 했었죠 시절에. 그래서 인수위 잠깐 들어갔었고 청와대 잠깐 가서 대통령님 취임하셨을 때 등산 따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요즘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은 이렇게 방송 기사와 신문 기사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언론을 많이 이렇게 연락하고 뭐 그럴 일이 많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한번 소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론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고 해도 또 방송사와 신문사가 있고 통신사가 있고 뭐 다 다른 인터넷 언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 방송 뉴스와 신문 뉴스, 신문 기사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 뉴스가 어떻게 바뀌어오고 있는지 방송 뉴스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나라는 영화에서 박보영 씨가 그 막내 수습 기자로 등장했던 장면이죠. 그 박보영 씨가 문화부 기자였어요. 무슨 연예 문제, 연예계 같은 거 취재하고 뭐 그러는 내용이 있는데 코미디 영화였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그 SBS 드라마였죠.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앵커를 노리는 기자, 에이스 기자죠. 그래서 이제 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MBC의 왕종명 앵커라고 지금 MBC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그 윤지호 출연했을 때 너무 뭐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막 이슈됐던 사람 딱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든 드라마였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하는 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외부인들이 보기엔 다 기자 아니야? 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좀 다르다. 어떤 게 다르냐? 예를 들면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기획기사 같은 거 아이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인원이에요. 사건팀. 요 정도 인원이 뭐 내가 캡이야. 여러분이 이제 다 일진 들이야.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아이템 한번 내봐. 너부터. 그래서 신 기자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신문사 같으면 얘가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캡이 뭐라고 다시 반문을 하겠어요. 여보 선배 뭐 이런 거 어떡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게 얘기가 돼? 신문사는 얘기거리가 기사가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 그러니까 뭐 점심 먹으면서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그 기사 봤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얘기거리예요. 그게 신문 이번에 윤지호라는 사람이 뭐 했는데 뭐 또 누가 무슨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작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증언 거짓말이더라 뭐 얘기해가지고 뭐 야 뭐야 이거. 이게 얘기거리가 되는 게 신문 기사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방송사 아이템, 방송사 기획회의예요. 방송사에서 또 이렇게 신 기자가 또 얘기했어. 캡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얘기 돼? 방송사는? 야, 그거 그림 돼? 그림이 되냐고. 그림이 되는 아이템은 방송기사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아이템은 신문기사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얘기가 아주 세게 되는 건 방송기사라도 되죠. 하지만 방송과 신문은 일단은 주안점이 다르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사건팀 기자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광진경찰서에서 이제 저는 그때 종로라에 있는데 광진구도 같이 커버를 했어요. 그때 인원이 없어갖고. 코끼리가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이대공원에 놀러 간 거예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있는 거 아시죠? 어린이대공원을 갔는데 아줌마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뭐가 이렇게 뭐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뭐가 날아가서 뒤통수를 빡 때린 거야. 그래서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코끼리 어린이대공원에 있던 태산이라고 하는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코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지? 이거 보니까 밑에 돌멩이가 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아줌마가 광진경찰서에 이 코끼리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는. 이게 코끼리 폭행 사건이에요. 코끼리 태산이 사건. 그래서 이제 이 광진경찰서에 있는 태산이가 경찰에 고소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제 광진라인의 사건팀 기자들이 막 마와리 일본 말이죠. 막 돌 거 아닙니까?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당직 가서 얘기해요. 야,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뭐 자료 뭐 없어요?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개는 없으면 아 없어 오늘 얘기거리 없어 그냥 가.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경우에 야 이거 재밌는 거 있는데 한번 볼래? 하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 이게 팩트는 그거예요. 아줌마가 돌에 맞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코끼리가 있었고 그래서 코끼리가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라고 신고했다라는 게 팩트야. 신문 기사 같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까요? 신문 기사 같으면 신문에서는 그 여러분 이렇게 신문 넘기다 보면 텔레비전 이렇게 시간표 같은 거 있는 란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좀 빈칸에 뭐 만물상, 뭐 휴지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잘한 내용 그냥 이렇게 읽을 거리 모아놓은 뭐 그런 거 단신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해서 조그맣게 나가겠죠. 방송은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당시에 KBS, MBC, SBS, YTN, MBN 그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이 5개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보도 채널 저희가 보도 채널 시절에 그 당시에 이거는 5개 방송사가 다 주요 뉴스를 다뤘어요.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태산이가 이렇게 생인을 폭행하는 돌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저를 비롯해서 5개 방송국 기자들이 다 어린이 대공원 가서 뒤에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코끼리 태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스탠딩 잡고 리포트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요 뉴스로 다 소개돼. 왜 그럴까? 왜 신문과 방송이 똑같은 아이템을 그렇게 다르게 다룰까요? 왜? 언론의 특성에 따라서 뉴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송은 그림이 되는 게 더 뉴스 가치가 큰 거예요. 신문에선 이건 그냥 뭐 별거 아닌 가십거리죠. 하지만 방송에선 뉴스에 코끼리가 나올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 시험 준비할 때 상식 공부할 때 그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상식 문제로도 나오는데 3B라고 해요. 3B, 3B. 그게 뭐겠어요? 그 3B가 뭐야? 응? 첫 번째 B는 뭘까요? 비스트, 동물이죠. 동물이 나오면 일단 시청이 잘 나와.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뭐예요? 개가 나오면 개나 고양이 영상 나오면 막 조회수 몇만 원 찍잖아요. 이거 사기 캐릭터죠. 그냥 뭐 아무거나 찍으면 그냥 올라가. 요즘은 뭐 돼지 키우는 영상까지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3B. 베이비, 애기.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뭐 주말 스케치 같은 거 나가면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딱 찍어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잠깐 시청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3B 중에 마지막 남은 B는 뭐예요? 뷰티. 그러니까 미인. 예쁜 길거리에서 시민 인터뷰 할 때도 이왕 입은 젊은 여성분 지나갈 때 좀 예쁘신 분 지나가면 바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따면 그냥 그 장면이 갑자기 화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 유명해지기도 하고 옛날에 공중파밖에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시민 인터뷰하다가 뜨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전 국민이 다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 씬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실내 풀장 뭐 이런 거 여름에 날씨 스케치로 찍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제 비키니 입으신 이제 누워서 선탠하고 있는 분 꼭 등 찍어 와라. 뭐 이런 걸 막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정적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청률이 순간적으로도 몇 초 동안이라도 확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송은 그림이 중요하다. 그림 위주로 뉴스의 어떤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도자료 같은 걸 만들거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려고 할 때도 이게 얘기가 되는 아이템은 신문사에 주고 그림이 되는 아이템은 방송사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방송사에 컨택하고 싶으면 그림을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림거리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문이 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사실 옛날에 언론이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언론이 등장했을 때는 방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신문밖에 없었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밖에 없고 방송이라는 건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전체 언론계를 봤을 때 신문이 주도했겠어요? 방송이 주도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언론의 메인스트림은 신문이에요. 신문사가 메인스트림이고 방송이라는 거는 딴따라라 그랬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방송사 기자라는 건 신문사 기자들이 보기엔 제가 무슨 기자야, 제가 무슨 기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 기자들은 그 1987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고, 뭐 동아 뭐 투이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잘못된 뭐 보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항도 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4.19나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신문들이 많이 활약을 했고, 그에 비해서 방송은 우리가 80년대에 유명한 그 방송 은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땡전 뉴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땡전 뉴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9시 뉴스의 항상 첫 번째 메인 그 탑 뉴스, KBS와 MBC 9시 뉴스의 탑 뉴스는 항상 그때 15가 이러잖아요. 9시 되면 띠띠띠 땡. 요즘은 그걸 15도 안 하죠. 근데 9시 되면 땡 하면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일정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정부가 틀어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정부한테 우호적인 유리한 기사만 다루고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다루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언론이냐. 언론이라는 건 비판이 생명인데 비판을 못하는 게 무슨 언론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그 맨날 이렇게 보면은 신문 기자들 막 전화 돌리면서 취재할 때 방송 기자들 이렇게 피곤해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러다가 오후쯤 되면은 신문에 다 나온 거 쓱쓱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로 말아서 스탠딩 한번 딱 얼굴 잡고 그냥 끝. 그리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이 보기엔 방송 기자들이 일 안 한다. 취재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다. 그리고 기사도 맨날 그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취급도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농담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시절에 호가 뭐였는지 알아요? 호가? 호라는 건 뭐 이름 앞에 붙이는 뭐 그런 말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호가 뭔지 알아요? 진짜 실제 호는 일해예요. 일해재단이라고, 일해, 큰 바다 이런 거죠. 일해라는 게 진짜 호인데, 그건 실제 호고, 농담으로 그때 대학생들, 학생운동하는 대학생들이 전두환 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오늘.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항상 이제 전두환 대통령 앞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호는 오늘이야.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순자 여사 있죠, 와이프. 전두환 대통령 와이프는 호가 뭔지 알아요? 뭐 이것도 당연히 그 넌센스 퀴즈겠죠? 네. 한편. 한편 이순자 여사는, 그러니까 첫 일정으로 첫 아이템으로 전두환 일정이 나가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이순자 일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80년대 우리나라 방송이라는 게, 방송 뉴스라는 게 정부에 이제 장악이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이제 신문 기자들이 보기엔 방송 기자들은 뭐 기자도 아닌 거지. 그랬는데 이게 신문이라는 게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게 돼요. 이 신문 산업의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신문을 집으로 받아봤죠. 신문이 집으로 다 배달이 왔잖아요. 그럼 집에서 이제 출근길에 뭐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신문 딱 펴서 아빠가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딱 정리를 하고 출근을 하는 거야. 아니면 신문을 들고 나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읽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읽거나. 그래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간 신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 보고 나오셨어요? 집에 신문 배달하면서 보는 분 계세요? 이게 신문을 소비하는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라는 게 일단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조중동의 어떤 담합 구조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신문 산업이 통으로 위기가 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신문을 안 봐. 그리고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오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이 통계 되게 옛날, 이미 2014년이니까 5년 전 통계죠. 이 당시만 해도 지상파 TV가 한 절반, 인터넷이 한 절반,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케이블 채널, SNS, 종이 신문은 9.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벌써 옛날 일이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미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문 산업이 위기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비중이 높아지겠어요? 어디가? 언론의 비중이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방송으로 옮겨갔다. 스타 방송 기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박대기 기자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저랑 군대 동기예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양반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기술고시 시험을 공부하다가 끝내 안 돼가지고 또 뒤늦게 이제 공군 장교 시험을 봐서 공군 장교 후보생으로 이제 된 거지. 그래서 나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진주교육사령부에서. 근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고문관이에요. 여러분 고문관 알죠? 군대 가면 진짜 지지리도 훈련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그래서 얘 때문에 단체 기합 다 같이 받는 거.
저 이 양반 때문에 300명이 같이 엎드려 뻗쳐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대기, 네, 박대기 후보생 이래서 아주 유명한 목소리도 아주 특이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어쨌든 KBS에 들어가서 저보다 아마 언론사에 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나이는 나보다 위인데. 그래서 이제 KBS 기자가 됐어.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막 쏟아지니까 날씨 중계를 불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 박대기 기자가 유명해진 거는 방송 사고 때문이에요. 이 양반이 뉴스를 조용히 별일 없이 잘했으면 이렇게 유명해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송국이 KBS, MBC, SBS 뭐 이런 거밖에 없던 시절이라 공중파 뉴스에서 방송 사고가 나면 기사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얼마 전에 우리 회사도 그 문 대통령, 북 대통령이라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공중파는 아주 사소한 방송 사고만 나도 다 기사화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야. 요즘은 뭐 그런 짜잘한 사고는 뭐 기사화도 안 되지만 이게 이제 KBS는 채널이 두 개가 있잖아요. 7번이 있고 9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7번에 물려야 되는데 9번으로 잘못 콜이 간 거야. 그래서 원래 기상캐스터를 물렸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중계 대기하고 있던 기자한테 잘못 콜이 간 거야. 그래서 뉴스에 딱 이 사람 얼굴이 딱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차례가 아니니까 방송을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날씨는 뭐 비가 많이 오고 혼자 이렇게 쭝얼쭝얼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방송에 그냥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지? 사람들의 시선이 딱 모아진 거죠.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도 피 난리 났겠지. 야야야 잘못 나갔잖아. 빨리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초 나가고 딱 끊고 다시 이제 넘어간 거야. 기상캐스터로. 그렇게 된 사건인데 어쨌든 방송 사고가 나갔으니까 이제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KBS가 방송 사고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너무 웃긴 거야. 야, 아저씨가 왜 등등한 아저씨 이렇게 나와갖고 있는데 이름이 박대기인데 이메일 주소가 웨이팅이야.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이 시간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막내 기자 시절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두툼하지만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막내 사건팀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눈이 별로 안 왔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멀끔해. 근데 점점 머리에 눈이 이렇게 쌓여가. 그 나중에 눈사람이 돼.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대별로 딱 캡처한 게 같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막 루리앱 같은데 막 퍼져나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재밌다. 그래서 박대기 씨가 되게 유명세를 타게 되는,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하죠. 지금도 KBS 기자 잘 하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자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기자들이 하나하나가 권력화돼요. 그래서 정치권으로 가기 시작해.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동영 씨는 여러분 정동영 씨 대선 후보였던 거 알아요? 저 대통령 나왔었어요, 저 사람. 누구랑 붙었냐면 이명박하고 붙었었어요. 이명박하고 붙어서 500만 표 차이로 깨졌지.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의 정동영은 정말 승승장구였어요. 정동영이 어떤 사람이냐면 MBC 기자로서 언제 빵 떴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현장에 이렇게 딱 데스크 하나 갖다 놓고 현장에 앉아서 생중계를 불린 거야. 원고도 없이. 사실 공중파 기자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게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방송을 탁월하게 잘해서 되게 젊은 나이에 9시 뉴스 데스크 앵커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의 콜을 받은 거지. 그때 김대중 정권이었어요. 김대중이 아마 야당 시절인가 정권 잡은 이유인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군산인가 하여간 자기 고향, 자기 연고인가 있는 고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동영 씨가 받은 득표수가 얼마였냐면 97%. 97%. 정동영은 별로 지역구 가지도 않았어. 선거운동도 별로 안 했어. 그리고 다른 지역 막 지원 유세 댕겼죠. 전국을 돌면서. 근데 지역에서 97%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방송 기자라는 게,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전 정치학과 나왔으니까 대학원 시절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국회의원의 전 직장 중에 당선율 100%인 직장.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100% 당선인 거야. 그때까지. 그랬던 직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송사 앵커예요. 방송사 앵커 출신이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당선인 거예요. 100%. 옛날에 맹형규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윤성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유정현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 민경욱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사 앵커를 한 사람, 공중파 앵커, 공중파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메인 뉴스 앵커 한 사람이 국회의원 나오면 무조건 100% 당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영 같은 사람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영입이 된 거죠. 옆에 박영선도 마찬가지. 박영선 지금 국회의원, 벤처기업 여러분과 관련이 있네요. 벤처기업부 장관 되셨죠? 이 양반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MBC의 최초의 여자 사회부 기자, 그리고 최초의 여성 앵커, 기자 출신 앵커, 아나운서 출신 앵커가 아니라 여자 기자로서 최초로 경제플러스인가 뭐 이 경제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그래서 지금 경제통으로 해가지고 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이 경제부라는 경제 프로그램 진행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조지는 국회의원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고 있죠. 정동영도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그래도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방송 기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느냐? 물론 이제 앵커니까 얼굴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때는 이런 거예요. 이때는 삼김 시대잖아요. 여러분 삼김이라는 거 알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런 어떤 정치 보스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 30년 좌지우지 쥐락펴락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김대중이야. 신다혜 씨가 정동영이야. 혹은 신다혜 기자야. 그러면 이 당시에는 민주당 출입기자, 자유한국당 출입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동교동계 출입기자, 상도동계 출입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김대중이 사는 데는 동교동, 김영삼이 사는 데는 상도동, 김종필이 사는 데는 청구동이야. 그러면 이제 난 동교동계 출입기자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침마다. 김대중 자택으로 아침에 출근. 민주당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김대중 자택으로 출근해서 아침에 이호 여사가 라면을 끓여줘요. 그럼 이호 여사가 끓여주는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가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총재님 오늘 뭐 회의 아이템 뭡니까? 오늘 야만은 뭔가요? 그러면 김 기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보고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러던 시절에 이 총재와 기자들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총재와 출입 기자들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아주 가까워지죠. 금방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국회 출입 기자 해보면 이 기자들이 또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정치인들의 선배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을 반쯤 놔. 선배 이러면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뭐 국회 출입 기자 되려면 7, 8년 차, 10년 차쯤 돼야 국회 막내로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특히 종편 생기면서 막 24살, 5살 대학 막 졸업한 젊은 기자들이 특히 여자들 군대 안 나왔고 24, 5살이잖아요. 군대 안 가면. 그런 기자들이 다 국회로 와. 그래갖고 자기 아빠 뻘 되는, 아버지 뻘 되는 혹은 할아버지 뻘 되는 국회의원들한테 선배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반쯤 놔. 그러면서 그 얘기 좀 해줘. 이러면서 오늘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 친해져. 그러면 내가 김대중이고 신다혜 기자야.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와. 그럼 김대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갈이를 해야 돼요. 물갈이. 절걸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런 말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는 국회를 한번 구성하면 50%가 초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삼김 씨가 자기만 빼고 다 바꾸는 거야. 왜냐면 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자기는 놔두면서 국민들이 보기엔 뭔가 새로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근데 바꿀 때 삼김도 사람을 알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마다 맨날 보면서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는 기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익숙하고 쟤들 똑똑한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평소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똘똘하네. 얘는 좀 별로네. 혼자 평소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 기자예요. 그럼 신 기자 잠깐 남아서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뭐 단톡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손을 딱 잡아요. 그러더니 신 기자 다음 총선에 출마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봉투를 딱 줘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자금이 삼김한테 다 몰리는 시대니까 총재님 제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은 걱정 마세요.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 지역의 호남 향후회장을 딱 불러줘요. 이분하고 같이 사업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딱 연결해줘. 총재님 공천은 어떻게 합니까? 공천은 내가 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김동지는 김 의원은 이번에 한 텀 쉬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장관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혹은 청와대 데리고 되니 걱정 마시고 이번 한 텀 쉬어. 그럼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그럼 딱. 네. 그리고 나서 신 기자를 딱 꼽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같은 당에 현역 의원이 있으면 잘 안 꼽겠죠. 상대당 있는 지역에 꼽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한겨레 신문 기자에도 김성호 기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 김현철 그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 그 비리를 폭로해 갖고 되게 단독 기사 써서 특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강서구에 진짜 인지도가 0%였어요. 아니 솔직히 한겨레 신문 기자를 누가 알겠어요,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을 바로 공천을 해가지고 인지도 0%부터 시작해서 바로 당선. 그때는 그냥 김대중이 공천하면 당선인 거야. 그때 나오는 말이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 김대중, 김영삼이 자기 지지 기반인 지역에다가 공천하면 그냥 뭐 이렇게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거예요.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된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때요? 이 기자들이 쉽게 정치권으로 영입이 되는 거죠. 그냥 기자는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돈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몸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직장인 하다가 바로 국회의원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론 자기 돈 좀 쓰겠지만 뭐 그 정도야. 뭐 국회의원 되면 연봉 뭐 1억, 2억인데 뭐 1억, 2억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되게 수혈되게 좋은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 그 출마 과정의 모든 리스크는 다 삼김이 떠안는 거예요. 보스가 다 떠안아 주고
쉽게 이렇게 꽂아주는 거지. 그런 대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 보스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나 덕분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 독일 병정이라고 해서 독일 병정. 이게 독일 병정들 똑같이 각 잡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국회의원들은 총재가 시키면 그래서 몸싸움 하라 그러면 다 달려 들어가고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몸싸움 하고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삼김이라는 게 그런 공천을 가지고 장악을 하고 이제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 세 명의 그 정치인들이. 그런 시절에 기자들이 쉽게 정치권으로 들어갔고 요즘 대선 주자 지지도 1위하는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도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뭐 그때도 김대중한테 영입이 됐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뭐 대변인 쭉 하다가 전남 도지사 하다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영입해서 총리하고 뭐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전에 국회의장했던 김원기 씨도 그런 케이스,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그런 케이스고. 옛날에서 국회의원가 새로 구성되면 초선의 한 30% 정도는 기자 출신. 이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 기자가 아주 유리했다. 왜냐면 얼굴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문 기자는 그 보스와 가깝긴 하지만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들은 그 사람이 기자였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데 방송 기자 출신들은 되게 알죠. 예를 들면 신경민이라든가. 그래서 그 9시 뉴스 앵커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정치인 하네? 국회의원 나왔네? 뭐 이렇게 알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또 워낙 방송국이 많으니까 요즘 솔직히 9시 뉴스 앵커 누군지 아세요? KBS 9시 뉴스 누군지 알아요? 요즘은 얘기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자, 하여간 그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송사의 위상은 높아졌는데 방송국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신문사에 비해서 한계가 있어요.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야?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왜 독립성이 취약할까요? 지금 이건 뭐 KBS하고 MBC가 파업하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 막 인사가 막 촥촥촥 이렇게 해요. 진보 정권일 때는 진보 쪽 인사가 촥촥 들어오고 보수 정권일 때는 보수 쪽 인사가 촥촥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파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파업 다 실패했죠. 10년 내내 질질 끌다가 결국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다음에 정리돼가지고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됐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이것도 정상화가 된 건지 아닌지. 자, 그러면 왜 방송국은 독립성이 취약할까? 왜? 신문사는 방송국에 비하면 정권 바뀐다고 해서 뭐 파업 일어나고 이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공중파, 특히 뭐 YTN도 그렇고 이른바 공영방송이란 것들은 꼭 이렇게 정권만 바뀌면 내부에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뭐 싹 반씩 갈아치고. 왜 그럴까? 왜? 방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 회사들이 만들었지만 신문은 생각해 보세요. 신문을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부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문은 자기가 윤정기 사서 자기가 잉크 갖다가 종이에 발라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배달 루트를 통해서 트럭으로 배달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돈 받고. 정부한테 뭐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방송이라는 건 어때요? 방송이 거저 나갑니까? 전파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봇대 누가 깔았어요? 광 케이블 다 누가 깔았어요? 다 정부가 깔았잖아요. 정부가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건 신문에 비하면 좀 더 공공성이 강하다. 좋게 얘기하면 공공성이 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에 좀 더 취약하다는 거죠. 권력의 영향, 입김으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KBS, MBC 뭐 결국 인사잖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직장이라는 건 인사로 조지는 거잖아요. 인사권을 누가 가져? 사장이죠. 사장은 누가 임명해? 청와대가 임명하잖아요. KBS, MBC 물론 지들끼리 뭐 인사추천위원회 만들어서 뭐 투표하고 뭐 난리 쳐도 결국 복수로 2명 만들어서 위에 올리면 청와대가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그래서 청와대가 적어도 이 새끼는 안 돼 이러고 딱 비토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방송국이라는 건 뭐야? 3년에 한 번씩 재승인이 돌아오죠. 지금 종편들 지금 재승인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번에 방송사고 낸것 때문에 미쳐 재승인 돌아오는데 어쩌자고 청와대를 이렇게 긁어놓냐 이거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뭐 일베가 들어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청와대 긁고 재승인 때문에 우리 탈락시켜버리면 우리 다 실업자 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 이게 3년, 공중파는 뭐 4년인가? 그리고 종편은 3년? 주기적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누가 임명해? 그것도 청와대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가 3년, 4년에 한 번씩 이 기업을 방송국을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이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보도를 할 수 있겠냐고.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짜잘한 거는 잘못 비판하죠. 남들이 다 같이 비판할 때 같이 묻어서 비판을 하지만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사활적인 그런 이렇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싸운 거는 이건 사활을 건 싸움인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인 거야. 여기서 정권을 못 넘어뜨리면 JTBC 재승인 없는 거예요. TV조선이 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TV조선도 여기서 박근혜 정권 못 넘어뜨리면 회사 문 닫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총선도 지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향세니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붙어볼만 하다 하고 붙은 거지. 임기 초 같으면 그렇게 붙었겠어요? 아무리 똑같은 사안 알았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존재를 임기 초에 알았어도 못 붙지. 근데 임기 말이었으니까 한번 붙어본 거지. 어차피 임기 끝나가는 판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독립성이 신문에 비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어떤 게 나타났냐면 이 종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012년에 종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종편이 4개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사실 이 종편을 줄 때 뭐 특혜니 뭐니 해가지고 조중동 매경에서 뭐 메이저 보수 언론들한테만 특혜를 줬다 해서 난리가 났죠. 막 어떻게 진보 언론들은 막 불만이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막 욕하고 종편 뭐 그 폐지해야 된다, 뭐 종편 재승인 뭐 이렇게 탈락시켜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고 막 그런데 사실 우리 종편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애매해. 이걸 특혜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4개 언론사가 지원을 했잖아. 그러면 하나나 2개를 줬으면 특혜죠. 이게 광고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조선 동화 2개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안 줄 수가 없고 조선은 워낙 이 비중이 크니까 자기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조선하고 동화 2개 정도 주면 되겠지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MB가 우리 MB님께서 마지막에 뭐 2개 달랐는데 다 뭐 굳이 뭐 2개만 줍니까? 다 주세요. 그 MB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거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내 추정인데 루머인데 어쨌든 결단을 내리셔서 그냥 4개 다 줬다는 거야. 조중동 매경. 그러니까 이게 받아놓고 보니까 되게 찝찝한 거야. 뭐지 이건? 이게 하나나 2개를 줬으면 받은 쪽은 막 환호하고 떨어진 쪽은 으이씨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 받아놓고 뭐 욕할 수도 없잖아. 주긴 줬는데 광고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4명이 갈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불만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또 아주 기뻐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제 4명이서 사활을 건 지들끼리 니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로 싸워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편 4개가 방송사에 탁 진입을 했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방송국 4개를 특히 뉴스를 하는 그전에는 뉴스를 할 수가 있는 언론이 이제 방송국이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KBS, MBC, SBS에다가 YTN에다 MBN. 근데 이제 보도 채널이 연합뉴스 TV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오고 MBN이 종편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이 어쨌든 4개가 더 생긴 거예요. 갑자기 뉴스하는 방송국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우리 MBN 출신들의 몸값이 되게 높아졌어요. 우리 회사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JTBC, TV조선 채널A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방송 기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신문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과 신문은 뉴스를 보는 것도 다르고 훈련되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 그리고 방송도 해본 놈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KBS, MBC 기자들이 종편으로 가겠어요? 걔네들이 연봉도 훨씬 세고 인지도도 훨씬 높고 인기도 있고 지명도 높은데 못하러 종편으로 가겠어요? 그렇다고 YTN이 그 당시에 종편으로 갔겠어요? YTN은 케이블에서 뭐 전체 시청률 1위 뭐 이런 그 굴제 대표 케이블 업체고 종편은 지금 시청률 그때 처음 개봉했을 때 뭐 0.1 뭐 이렇게 나와갖고 뭐 저거 금방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YTN 기자들이 넘어가겠냐고 안 가지. 그러니까 만만한 MBN 기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도 많이 나가서 월급이 많이 올랐고 그때 우리 회사에서 방송 좀 잘했다 앵커 많이 했다는 선배들은 다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TV조선의 엄성섭 앵커라고 그 뭐 일배 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 이렇게 약간 보수 성향의 뉴스를 되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막 하면서 이렇게 큰 전쟁 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우리 회사에서 앵커를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너무 뚱뚱해서 메인 앵커는 못하고 항상 서브 앵커만 땜빵으로 하시던 분인데 TV조선 가가지고는 한동안 엄청 잘 나갔죠. 뭐 인센티브도 엄청 뭐 월 500씩 받아가고 뭐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뭐 정확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종진 선배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앵커 하시다가 이 양반도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한번 나갔다가 잘 안 돼서 돌아오고 뭐 그래 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채널A에서 딱 데리고 갔죠. 그래서 부장이면서 그 쾌도남마라는 그 대담 프로그램의 앵커로 해가지고 쾌도남마가 또 시청률 엄청 잘 나왔었죠. 그래서 채널A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초창기에 어쨌든 자리를 잡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은 결국 정치의 뜻을 또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정치권으로 가서 지난번 송파구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지시고 요즘은 또 뭐 무슨 TVN인가 하는 또 프로에 또 패널로 나가고 또 본인이 또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종편 우리 MBN 출신 기자들이 타 종편으로 많이. 그래서 요즘 JTBC 이렇게 보면 한 절반은 다 내가 아는 사람들. 주말 뉴스 진행하는 한민영이라는 여자 앵커도 우리 회사 후배였고
근데 걔도 우리 회사에서 앵커 오디션 봤는데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말 뉴스 앵커 하고 있고, 팩트 체크 진행하는 오대영 기자도 우리 회사 선배, 우리 회사 나보다 1년 선배, 아침 뉴스 앵커로 진행하셨던 분. 팩트 체크.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MBN이 요즘 저희 별명이 방송 사관학교. 방송 기자 사관학교예요.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여기 방송사에 사람들을 뿌려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런 현상, 왕들의 기환. 공중파에서 유명했던 앵커들이 옛날에 이제 후배들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후진으로 밀려났다가 종편이 생기니까 다시 또 이 사람들이 프리 선언하고 나와서 이 종편의 앵커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JTBC 손석희, 또 이렇게 우리 회사는 김주하. 솔직히 언제적 김주하야, 언제적 손석희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메인 뉴스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이 시청자 측의 노령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TV를 안 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TV를 안 켜. 여러분 집에 가서 TV 보시나요? TV는 도대체 이제 뭐 장식이야 뭐야 이게, 왜 있는 거야 TV? TV를 키질 않아요 집에 가서. 다 핸드폰 켜가지고 핸드폰 거치대에 놓고 그냥 유튜브로 보고 이래버리니까, 그 누가 TV를 보냐면 노인네들만 TV를 보는 거야. 어르신 시청자들만 TV를 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보던 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는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새로운 얼굴 자꾸 나오면은 낯설고 뭐야. 근데 손석희 김주하 나오면 야, 그래 내가 알던 애들이 아직도 방송 잘하네. 왠지 나도 아직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올드 팬들, 그 고령층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가진 그런 앵커들을 데려다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젊은 방송인들은 또 방송 기회가 없어. 우리 회사만 해도 김주하 앵커가 휴가를 가면 시청률이 1이 떨어지는 거야. 시청률이 4인 회사에서 시청률이 1이 떨어져요. 그럼 김주하 뺄 수 있겠어요? 못 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김주하 앵커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저분 엄청 관리 잘해요. 늙지도 않아요. 앵커 뭐 이렇게 뭐 힘든 일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오후에만 잠깐 일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아 옛날이랑. 엘리베이터 만나면 여전히 뭐 엄청 이뻐. 제 생각에는 10년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앵커 기회가 없는 거야.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연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2년씩 돌아가면서 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저는 이 세대 하나의 그 윗세대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586 세대가 한국 사회에 꽉 이렇게 정체 병목 현상으로 막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방송계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계도 여전히 옛날에 지명도를 쌓은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인 거죠. 그렇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 방송 뉴스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 종편 등장하고 뭐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방송 뉴스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변화가 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중파 같은 경우엔 종합 뉴스에서 제작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합 뉴스가 제작을 강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뭐냐면 이 공중파는 메인 뉴스라는 게 9시 뉴스, 8시 뉴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녁 때 하는. 그걸 우리가 종합 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다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현안을 다 종합해서 나오는 뉴스야. 종합 뉴스야. 근데 이제 이게 제작을 강화한다는 게 SBS가 이런 흐름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제 방송 뉴스라는 건 KBS와 MBC의 어떤 양대 독점 구조잖아요. 양 두 회사가 거의 딱 독점하고 있고 SBS가 나중에 뛰어들었잖아. 그 시장에. 그러니까 뭐 시간대도 8시로 해보고 뭐 이렇게 다르게 해보는데 이 두 개의 그 KBS, MBC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방송을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방송 뉴스 하려니까 얼마나 쫓아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SBS가 어떤 특단의 근데 SBS는 뭐 모래시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예능 뭐 이쪽으로 확 치고 올라갔죠. 근데 뉴스는 도저히 KBS, MBC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SBS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방송국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지만 메인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개죠. 뭐예요? 기자 직군이 있고 PD 직군이 있죠. 거기 뭐 아나운서도 있지만 왠지 곁다리고 기본적으로 메인 직군은 기자 직군, PD 직군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송사 사장들 보면 누가 해요? 기자 아니면 PD가 하죠. 옛날에 누구냐 그 사람 엄기영 같은 사람이 기자로서 방송국, 최문순 이런 사람 기자로서 MBC 사장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승호는 PD로서 또 MBC 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아니면 PD가 사장을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기자 직군과 PD 직군은 서로 어떤 관계겠어요? 회사 안에서 약간 라이벌 관계인 거야. 서로 이제 기자는 보도 영역에서, PD는 제작 영역에서 서로 막 그래서 이제 PD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하면 기자들은 팔짱 끼고 그걸 PD 저널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하는 PD 저널리즘은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야.
PD들이 무슨 저널리즘을 해?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저놈들이 왜냐면 제대로 기자로서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런 게 무슨 그게 뭐 무슨 이렇게 막 몰아가고 좀 뭐 그것이 다른 거 뭐 한쪽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기자들이 보기엔 저거 되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엔. 또 PD들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SBS가 어떤 인사를 냈냐면 이 보도가 있고 제작이 있잖아요. 근데 예능 PD 출신을 보도 본부장으로 인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분야에 이제 기자들이 쫙 층층시하로 있고 보도국장이 있고 그 위에 본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도국장보다도 위가 본부장이야. 근데 예능 PD를 보도 본부장에 앉힌 거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아마 그 예능 PD는 뭐 한밤의 TV였는가 아주 되게 어쨌든 그 예능 PD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도 본부장으로 기자들 머리 꼭대기에 딱 앉힌 거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들 엿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뉴스 재밌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능처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봐. 니네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시청률 안 나와서 니네 이거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본부장이 그 사람이 나중에 막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홍보수로 가고 뭐 그랬던 사람, MB 때인가 박근혜 때 막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면 뉴스를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편집을 강화하기 시작해요. 뉴스의 편집을. 그 예를 들면 옛날에는 9시 뉴스라는 게 앵커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신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보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앵커 두 문장 읽고 앵커 멘트 두 문장 읽고 기자 소개하고 넘어가고 리포트 나오고 또 앵커 멘트 두 문장 읽고 기자 소개하고 리포트 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30개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종합 뉴스라는 게. 근데 갑자기 앵커가 이 3D로 된 가상 스튜디오에 뚝뚝 걸어 나와. 걸어 나오더니 오늘 동해안에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가상 스튜디오에 물이 촥 차. 그러더니 항공모함이 쭉 들어와.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비행기가 쭉 떠. 뭐 F-35 막 떠. 그리고 뭐 이렇게 미사일을 팍 쏴. 그래갖고 하늘에서 뻥 터져. 이런 게 막 그 스튜디오 안에서 막 구현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앵커 둘이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갖고 그냥 화면 보면서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의 뉴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작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리포트도 한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기자 둘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그래서 스탠딩을 하다 말고 뭐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하고 다음 기사는 뭐 신다희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신다희 기자 옆에서 뚝뚝 걸어 나와. 그리고 신다희 기자가 바로 그 오프닝으로 스탠딩을 하면서 또 뉴스를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안 하던 형식의 어떤 리포트, 안 하던 앵커 브리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 형식이 되게 다양해지고 CG나 뭐 화려한 뭐 CG도 옛날에 뭐 사진 한 장 들어가는 거였으면 뭐 3D로 막 구현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쭉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내부에서 그래픽으로 막 보여줘. 이런 건 옛날에는 없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예능 PD가 들어와가지고 예능에서 하던 방식으로 뉴스에 막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뉴스가 엄청 화려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SBS가 그렇게 하니까 KBS, MBC 다 모니터 하잖아요. 뭐야 저거? 오씨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KBS, MBC 사장 난리가 났죠. 야, 우리도 저거 해. 쟤네가 하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PD들 다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CG 뭐 붙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KBS, MBC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강화되는 거죠. 종합뉴스의 제작이 강화되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자기들끼리 막 돈지랄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 공중파들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보도 채널이나 종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일단. 공중파는 뭐 회사 규모가 뭐 1조 원대 뭐 KBS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표현력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CG나 우리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안 돼. 공중파 메인 뉴스하고 시간대도 경쟁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실은 메인 뉴스가 오후 4시였어요. 그 옛날에 이제 뉴스 시청자들의 그 TV 시청 패턴을 보면 케이블에서 한 오후 4시쯤이 피크예요. 시청률이. 오후 4시쯤 피크를 찍고 저녁 때가 되면 케이블은 시청률이 떨어지고 공중파가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낮에는 케이블 보다가 저녁 때 되면 공중파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되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시청 패턴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후 4시, 3시, 4시가 메인 뉴스인 거야. 근데 오후 3시, 4시에 공중파처럼 이렇게 막 제작을 강화할 수 있어요? 리포트를 오후 3시, 4시에 막을 수가 있을까? 네? 오후 3시, 4시에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에요. 상황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리포트를 막냐고. 그렇죠. 그래서 YG 뉴스라는 건 뭐냐면 종합 뉴스는 이제 딱 좁은 테이블에 남자 앵커, 여자 앵커 둘이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근데 YG 뉴스는 그게 아니라 테이블이 넓어. 긴 테이블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앵커가 있고 뭐 패널들이 쭈루룩 같이 앉아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그림을 보면 명확한데 종합뉴스는 이렇게 둘이 앉아 있죠. YG 뉴스는 어때요? 앵커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배경화면이 막 쫙 깔려. 그리고 이제 패널 하나 얼굴 딱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여주죠. 그 밑에 속보 나가고 있죠.
뭐 시뻘건 거 뭐 하나 번쩍번쩍하면서 나가고 있어. 그리고 위에도 속보 있고 뭐 밑에 뭐 안쪽은 뭐 지저분하게 뭐 많이 달려 있어. 그렇죠? 왜 이럴까요? 이 8시 뉴스라는 건, 그러니까 종합 뉴스의 이제 메인 뉴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기 남자 앉아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남자는 직군이 뭘까요? 저 남자 앵커는 직군이 뭘까? 남자 앵커는 기자예요. 기자.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자. 그 회사에서 그 기수의 제일 에이스 기자. 쟤는 제일 잘 나가. 뭐 특종도 많이 하고 뭐 정치부 사회부 거치면서 뭐 아주 온갖 좋은 보직, 좋은 출입처 다 찍은 기자야. 뭐 이렇게 뭐 연수도 다녀오고 뭐 청와대도 찍고 뭐 워싱턴 특파원 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왕관을 쓰는 거야. KBS 메인 뉴스 앵커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엔 뭐 부장 되거나 아니면 정치권으로 콜 받거나, 그러니까 출세 코스를 달리는 기자예요.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앉고 옆에 여자 또 앉아 있죠. 저 여자는 직군이 뭐겠어요? 되게 연차가 몇 년쯤 되겠어요? 아주 막내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30년 40년 차가 않겠어요 저게? 그건 아니죠. 딱 한 7, 8년 차쯤 된 적절하게 경륜도 있으면서 외모적으로 예뻐 보이는,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앵커멘트 2문장 읽어주는 거예요. 저기 프롬프터 보고. 그쵸? 사실은 초등학생도 앉혀놓으면 해요. 좀 똘똘한 애도 앉혀놓고 며칠 훈련시키면 앵커멘트 보고 2문장 읽는 거 못합니까? 멋있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면서 뭐 난리를 치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글자만 읽을 줄 알면,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9시 뉴스라는 건 그냥 감투인 거야, 감투. 저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누구 해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가끔 9시 뉴스 앵커 아저씨들 보면 되게 못생긴 사람도 가끔 9시 뉴스 앵커 하잖아요. 왜 저런 아저씨? 회사에서 파워가 세니까 나간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아나운서는 꽃으로 뉴스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앵무새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뭐 쟤들이 뭐 그냥 특히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니네 원고 보고 읽는 거잖아, 앵무새잖아, 이딴 소리를 듣는 거죠. 비하 듣고 뭐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런데 이 와이드 뉴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오후 3시, 4시 막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리포트를 막아?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12시 뉴스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안철수가 처음으로 대선에 그 정치권에 정치 참여를 해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 정치인들이 되게 다음 날 첫 일정으로 뭐 합니까? 현충원 가죠. 현충원을 가는 거야. 현충원 들어오는데 이 안철수가 현충원 들어오는 시간이 애매한 거야. 몇 시인지가 이게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오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오전 내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생중계 카메라 뻗쳐놓고. 근데 이제 내가 12시 뉴스 딱 진행해야 되는데 11시 한 40분쯤 돼서 안철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기다리는데 딱 12시 뉴스 시작하는데 안철수가 걸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각 주뉴스입니다 하고 딱 읽었는데 끝나자마자 첫 뉴스 하려고 했더니 야 다 엎어. 안철수 들어와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 그냥 영상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원고 없어. 프롬프터 비었죠. 안철수 지금 들어오는데 무슨 프롬프터가 준비된 게 뭐예요? 아무거나 떠들어 이러는 거야. 여기 콜에서 아무거나 이게 네. 지금 안철수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첫 번째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지금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하얀 그 장갑을 끼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옆에 그 안철수 후보의 측근인 그 대변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민영 팀장이 같이 이렇게 수행해서 따라오고 있고, 뒤쪽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변호사였죠. 송호창 의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을 보고 그냥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앵커인 거야, 앵커. 앵커라는 게 뭐냐면 배가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 바다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물에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닻을 내려오는 게 앵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앵커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뉴스의 막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뉴스가 이렇게 어설퍼 보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앵커의 역할이란 말이야. 이런 앵커를 아나운서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주 고참 기자, 그 분야를 잘 출입해서 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풍부한, 그리고 순발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투앵커로 하다가 중간에 대담 같은 거 진행하면 빼버려요. 여자 앵커 그냥 빼버리고 원앵커로 그냥 진행해요. 그러니까 투앵커 같이 대담을 하면 막 질문이 꼬여. 뭐 질문 서로 순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애드립도 치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막 말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혼자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자 기자 혼자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낮 시간대 보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YG 뉴스는 낮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라는 건 저녁 때 저녁 뉴스 종합 뉴스라는 건 이제 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 아주 조용한 집에서 그 저녁 먹고 10시에 드라마 하기 전에 9시부터 1시간이 비니까 다 같이 소파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뭐 이런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앉고 옆에 애들도 좀 앉아갖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야 9시 뉴스 한번 틀어봐. 아빠가 틀어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틀죠.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정리하는 집중해서 보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파 9시 뉴스는 자막이 없어요. 인터뷰를 해도 인터뷰의 이름만 나가지 그 멘트를 자막으로 적어주진 않거든. 근데 여러분 낮에 하는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낮에 하는 뉴스는 자료 화면 같은 거 나갈 때 반드시 자막이 다 나가죠. 밑에도 보면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공중파 뉴스는 소파에 앉아서 보는 거고 종편 뉴스나 이제 보도 채널 뉴스는 어떻게 하냐면 설거지하면서 듣는 거야. 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소리만 듣던가 아니면 뭐 밥 먹으면서 그냥 소리 꺼놓고 화면만 보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더 몰입시켜야 되는 거야, 사람들을. 뉴스를 좀 봐주세요라고 떠들어야 되는 거야. 공중파는 차분하게 전달해도 알아서 그냥 수용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뉴스고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딴 거 하면서 곁다리로 듣는 그런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몰입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파의 종합뉴스와 종편이나 보도채널의 YD 뉴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공중파 뉴스라는 건 이제 백화점식 보도라고 해서 처음에 정치 뉴스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사회 뉴스 나가고 경제부 뉴스, 산업부 뉴스, 문화스포츠부 뉴스 이런 식으로 각 이렇게 언론사에 있는 부서마다 다 리포트 만들어와 5곡지씩. 그러면 그걸 돌아가면서 쭉 틀어줘. 이게 백화점식 보도라는 거야. 백화점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합뉴스 안에도 모든 분야가 다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 꽂는 거야. 리포트하고 리포트 하면 리포트 또 나오고 리포트 나오고. 그래서 이제 리포트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아까 말한 이제 제작도 많이 CG도 세게 들어가고 리포트는 한번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방송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 리포트를 어떻게 이미 나간 걸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과 정확성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기자가 역할이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와야 돼. 단독 기사를 물어와서 그걸 리포트를 제작을 해야 그걸로 이제 그 뉴스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자 하나하나의 역할이 크고 리포트를 쓰는 그리고 대개 앵커는 남자 기자와 여자 아나운서 이런 포맷으로 이제 종합 뉴스를 진행한다는 거야. 그럼 YD 뉴스는 어떤 식이냐? 이런 거예요. 종편이나 보도 채널들이 주로 YD 뉴스를 하죠. 그리고 주요 뉴스 중심 보도를 해요. 백화점식 보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낮에 하는 YD 뉴스에서 뭐 경제 뉴스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산업 동향 같은 거 뉴스를 하던가요? 낮에? 낮에는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면 한 5개 정도 소개하잖아요. 그것만 갖고 해.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에서 무슨 뭐 추인을 했다. 그것만 주구장창 1시간 동안 토론하는 거야. 패널들 앉혀놓고. 그렇죠? 그럼 사람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 뉴스가 관심이 있겠어요? 비주요 뉴스가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주요 뉴스가 관심이 있죠. 근데 YG 뉴스는 재미없는 거 다 빼버리고 주요 뉴스만 갖고 1시간 동안 주구장창 떠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시청률이 더 잘 나오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걸 오래 다루니까. 시시콜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중파 종합뉴스에 비하면 더 유리한 포맷인 거예요. 시청률을 뽑기가. 그렇죠? 그리고 출연과 대담 위주로. 아니면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리포트로 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인을 출연시키거나 변호사를 출연시키거나 그 사람 앉혀서 그 사람하고 대담 두런두런.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 YG 뉴스가 출연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죠.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어요. 직업군이. 변호사님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아예 변호사 업무 전폐하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러다가 정치권 나오죠. 국회의원 출마하죠. 실제로 그래서 공천 받아갖고 나와서 국회의원 되신 분, 뭐 이철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많죠. 국회의원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 그 정치평론가들 돈 많이 벌 때는 월 1,000만 원도 벌고 그래요. 월천거사라고 해요. 월천거사. 왜냐하면 한 번 출연하면 40만 원인데 하루에도 오전 오후 뭐 2개씩 출연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출연하고 주말에도 또 출연하고 이렇게 여기서 한 얘기 여기서 또 풀고 저기서 또 풀고 똑같은 얘기 방송국 옮겨다니면서 뭐 광화문이랑 상암동 왔다 갔다 막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출연하면 회당 2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주니까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러니까 대선철이라든가 총선철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정치가 핫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돈 쓸어 담는 거야. 딴 거 뭐 변호사 해가지고 뭐 월급 받아봐야 힘들다. 근데 이거 가서 이거 어렵지도 않아. 그냥 한 번 풀면 딴 데 가서 똑같이 하면 되니까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좀 메모해 놨다가 딴 데 가서 또 써먹으면 되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그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인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냥 상식 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직업군이 생겨났죠. 아주 전문적인 또 유명해지고 인기 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보 기사 처리.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거니까 빨리 보도하는 게 그 속보 경쟁이 세게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월호 때 이제 오보 내고 뭐 전원 구조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속보 경쟁 상황. YG 뉴스끼리 붙으니까 하나라도 먼저 이렇게, 야 저기 속보 나가는데 우리 왜 반영 안 돼 있어? 빨리 우리도 같이 넣어. 선배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야 그런 거 따줄 때 빨리 넣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연합에 떴잖아. 연합에 떴으면 됐지 뭐 이런 거야. 그럼 뭐 잘못했으면 연합이 잘못된 거지. 근데 사실 시청자들은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시청자들은 MBN이 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연합이 오는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보 경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조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초창기에 우리 종편 처음 생기고 막 이런저런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제 신속성과 몰입도. 그래서 어쨌든 몰입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앵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앵커는 되게 아주 고참, 그런 거 잘하는, 방송 역량이 어떤 뛰어난 오랜 경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원앵커로 들어가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딱 쥐고 진행한다는 거죠. 그 토론의 어떤 진행자이면서 또 뉴스도 가끔 이제 읽어주고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도 많이 하지만 정치평론가 출신이 아예 앵커로 되기도 하고, 연예인 같은 사람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유명세를 가진 사람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단독 앵커로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둘이 같이 하면 또 걸리적거리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방송 뉴스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유형화돼서 이제 YG 뉴스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보면, 아, 저 뉴스는 저래서 저렇게 보도하고 이 뉴스는 이래서 저렇게 보도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YTN과 MBN이에요. 우리가 보도 채널이 YTN과 MBN 둘밖에 없던 시절에 YTN은 KBS 기자들이 만든 방송국이에요. KBS하고 연합뉴스가 처음에 돈을 내고 KBS 기자들 영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YTN은 낮에도 KBS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도 전날 만든 리포트를 그냥 트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리포트가 몇 개 개비되면 개비된 거 몇 개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만 막는 거죠. 그래서 YTN은 여전히 리포트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YG 뉴스라는 포맷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우리 MBN이에요. 그 보도 채널이 두 개밖에 없던 시절에 YTN하고 MBN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YTN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인력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YTN은 기자가 한 200명 가까이 돼. 우리는 기자도 한 80명밖에 안 돼. 내가 입사했을 때 기자가 80명대였어요. 근데 기자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카메라 기자가 적은 거야. 카메라가 기자가 적은 건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YTN은 카메라 기자가 70명대였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 우리 회사는 카메라 기자가 25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아이템을 한 기자가 둘이 같이 쭉 하루 종일 취재를 해야 리포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전, 오후 두 개를 다르게 취재를 하는 거야. 카메라 기자가 부족하니까 혼자 한 3, 4명의 기사를 촬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아침에 경찰서에서 뭐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럼 증거자료 브리핑 거기 가서 쭉 찍고 나서 현장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공중파 기자들은 다 같이 차를 탑승하고 현장으로 쭉 가요. 현장 그림 찍으러 가. 근데 우리는 카메라 기자 그 브리핑만 찍어주고 안녕하고 그냥 가. 다음 아이템 취재하러 가. 그럼 나만 남어. 뭐야 씨.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찍은 것만 회사로 갖고 들어가서 테이프에 인제스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화면으로 발라. 화재 불난 그림 이런 거 자료 화면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료 그 영상 찍은 증거 자료 가지고 거기서 스탠딩하고 이게 대충 만들. 그러니까 리포트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 수가 적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게 리포트로는 승부가 안 되는 거야. 리포트로는 YTN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낮 시간대 막 붙잖아요. 시청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그 당시 우리 여기 정우갑 앵커라고 지금도 부국장으로 계신 분인데, 정우갑 앵커가 CNN 연수를 갔다가 CNN을 본 거야. CNN의 내부에서 돌아가는 걸 봤더니 CNN은 마감 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뉴스 개념이에요. CNN이 전 세계로 24시간 뉴스를 생중계를 하는데 무슨 메인 뉴스가 있겠어요. 미국은 몇 시가 메인이지만 또 유럽은 몇 시가 메인이고 뭐 아시아는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CNN은 항상 브레이킹 뉴스잖아요. 항상 브레이킹 뉴스. 전 세계에서 뭐 터지면 다 브레이킹 뉴스. 그리고 CNN이 무슨 리포트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CNN 보면 항상 기자 연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출연자랑 대담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리포트에 의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CNN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낮에 YG 뉴스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MBN이었다. 이게 해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충 뉴스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경쟁력도 시청률 잘 나와. 공중파에 비해서, 종합뉴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YTN도 뭐야 저렇게 하네? 따라한 거야. YTN도 우리 방식을 따라하고 종편들도 처음에 기자도 별로 없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방식을 따라해서 다들 비슷하게 낮 시간대 뉴스 경쟁을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편들이 다 낮에 뉴스 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게 뉴스였던 거지. 그리고 종편들이 신문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정치 과잉,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과잉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자를 했고 방송을 하고 뭐 그런 사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이드뉴스라는 포맷이 들어왔다. 그럼 손석희는 뭐냐라는 거예요. 손석희라는 건 참 독특한 그 브랜드인데 손석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중파 아나운서잖아요. MBC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면 MBC는 아까 말한 종합뉴스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손석희 보면 막 대담도 하고 막 이거 생중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손석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손석희는 뭐냐 이거야. 손석희는 되게 이단적인 존재예요. 방송계에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손석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손석희가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진이에요. 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손석희가 젊었을 때 저처럼 노조 전임자를 했었어요. MBC에서. 노조 전임자를 하다가 언론 민주화 운동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을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뭐 구사정권 뭐 끝물인지 그래갖고 자칫하면 감옥 가는 시절이에요. 가다가 후배들이 선배님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딱 찍힌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손석희의 인지도, 손석희의 어떤 이미지를 결정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감옥까지 갈 정도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언론인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난 거야. 다른 아나운서들은 그런 이미지가 잘 없죠. 유정현, 뭐 한밤에 TV 연예 진행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손석희는 딱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뭔가 되게 민주투사, 뭔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올곧게 정의를 관철하는 그런 언론인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어요. 방송인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옆에 있는 게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진이죠.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TV입니까? 라디오입니까? 라디오죠. 자, 공중파 뉴스 아나운서가 라디오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승진입니까? 좌천입니까? 좌천이죠. 아니 손석희라고 9시 뉴스 앵커 계속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손석희는 왜 라디오로 갔을까요? 그러면? 손석희는 아까 직군이 뭐라고 했어요? 아나운서죠. 그리고 또 대학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손석희 출신이 어느 대학이에요? 국민대학이에요. 국민대학교 나온 남자 아나운서. 그렇죠? 그런데 아까 MBC는 기자들이 주로 어느 대학 나왔을까요? 다 스카이죠. 서울대, 연고대 기본적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죠. 서울대, 연고대 나온 기자들이 보기에 국민대 나온 남자 아나운서인 손석희 어떻게 보였겠어요? 쟤는 뭐야? 제가 뭔데 9시 뉴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9시 뉴스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남자 기자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성동현도 서울대 국수학과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 기자들이 하는 게 9시 뉴스 앵커야. 근데 뭐 국민대 나온 남자 아나운서한테 저걸 왜 시켜? 얼굴 좀 반반하니까 몇 달 하다가 좀 하다가 야 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라디오나 해. 이거는 기자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손석희도 나중에 뭐 기자로 전직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김주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여중 해봤자 기자 직군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제가 무슨 기자야. 자, 아나운서지. 국민에 나온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손석희가 방송에서 뉴스를 계속 하지 못하고 이제 라디오로 가는 거야. 그러면 라디오로 가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씨 뭐 에이씨 들어온 놈들 이러면서 방송 뭐 대충 해.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늦잠 자고 방송 바꾸내고 막 뭐 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냥 뭐 대충 하고 막 씻고 막 이렇게 방송하다가 막 뭐 오타 내고 막 그랬겠죠. 근데 손석희는 그러지 않고 이거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이렇게 각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10년을 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빵꾸낸 일 없이 아주 철저하게 시선집중이라는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다른 공중파 앵커들이 갖지 못한 자기만의 아주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뭐냐 하면 인터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라디오 아침 6시에 하는 라디오니까 여기 리포트를 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디오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주로 뭘 했겠어요. 아침에 전화 연결을 한 거야. 그날의 제일 핫한 인물하고 매일 아침에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는 거 같은 거 손석희가 한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다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택시기사들이나 차 운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시선 집중을 들으면서 그날의 이슈를 정리하고 그날 제일 핫한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인터뷰 많이 하고 그런 거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개고기 논쟁 때 브리지트 바르도인가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랑 개고기 관련해서 막 인터뷰하고 그게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핫한 인터뷰들을 아침마다 하면서 그걸 10년을 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공중파 앵커들은 갖지 못한 이 대담 진행 능력, 인터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원고 없이. 물론 질문지는 있겠지만 듣다 보면 또 새로운 게 생각나면 에르드로 질문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에 YG뉴스가 딱 들어온 거야. 종편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손석희는 물 만난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지명도를 인지도를 쌓아가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 뉴스를 하다가 MBC가 100분 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앵커가 누구였냐면 정운영 교수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교수님이 하시다가 그분이 1년 만에 내려가고 유시민이 했죠.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의 100분 토론으로 또 진행하다가 유시민 정치한다고 또 나갔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앵커가 2번이나 MC가 2번이나 바뀐 거야. 그또 외부에서 누구 데리고 와야 되나 하다가 그때쯤이 되니까 손석희가 이제 연차도 꽤 쌓이고 아나운서계에서 꽤 중진 이상이고 또 시선 집중 한 10년 하니까 야 손석희 있잖아. 손석희 시키면 되지 못하러 또 외부 인사 데리고 와. 외부 인사 데리고 오면 출연료 또 줘야 되는데 손석희 그냥 시키면 되는데 손석희 한번 시켜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손석희가 딱 100분 토론 진행 들어갔죠. 처음에는 그전에는 정운영의 100분 토론, 유시민의 100분 토론이었어요. 근데 손석희가 들어갔을 때는 손석희의 100분 토론이 아니고 그냥 MBC 100분 토론이었어요. 그 정도로 손석희가 큰 비중을 두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직원한테 갖다 쓴 자기 직원 갖다 쓴 거야. 근데 손석희가 또 100분 토론을 딱 틀어지고 손석희의 100분 토론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 100분 토론하면 손석희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 앞에 사람들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딱 그 TV 토론 진행자라고 하는. 왜냐면 그건 10년간의 시선 집중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원고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방송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손석희의 장점은 그 엿바 까먹지 않았다는 거야. 이 앵커들이,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또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유명해지면 자기의 어떤 인지도, 자기의 유명세를 자기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프리 선언해갖고 CF 찍고 회사 다닐 땐 CF 못 찍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선언해서 CF 찍고 몇 천만 원 벌고 그리고 연예인화 돼버리고 아니면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공천 받죠. 그거 갖고 공천 받아서 정치적인 권력하고 바꿔먹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언론 떠나가. 근데 사실 이 언론인의 인지도라는 건 이 국민적 자산이거든요.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자본을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쌓아준 거지. 그 사람 개인 자산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해. 그래갖고 쉽게 엿바꿔 먹는다. 조금 유명해지면 엿바꿔 먹어. 여자들은 뭐 프리랜서 안에 CF 찍고 뭐 우리 김주환 앵커도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광고 찍었잖아. 아니면 정치권 출마. 손석희가 뭐 공천 제한이 없었겠어요? CF 제한이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어왔겠지. 근데 손석희는 한 번도 CF를 찍지 않았다. 한 번도 뭐 국회의원 되려고 뭐 껄쩍거리고 뭐 공천 뭐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야. 철저하게 딱 언론인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걸 들어와도 다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고 CF 들어와도 다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딱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아나운서 국장 마치고 사실 이제 손석희쯤 되면 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MBC 아나운서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나운서를 사장을 안 시켜주지. 어떤 조직인데. 그러니까 뭐 애매한데 이제 교수 자리로 이렇게 오퍼가 왔겠죠. 손석희는 처음에는 모교인 국민대 교수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손석희는 박사가 없어요. 손석희는 그냥 회사에서 보내준 연수로 석사 받아온 게 다야, 언론은.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석사 출신 교수를 씁니까? 심지어 자기 모교인 국민대에서도 야야 그 뭐 석사 받은 애를 무슨 교수를 써?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신여대 맞죠? 성신여대에서 그래도 손석희인데 손석희 브랜드가 있으니까 교수를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신여대 교수를 했죠. 그러다 한 2년 하고 있는데 이제 JTBC가 또 딱 콜을 한 거죠. 손석희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메인 뉴스 앵커로 와주십시오. 그냥 앵커가 아니라 보도부문 아예 사장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가 깔짝깔짝 해가지고 CF 몇 번 찍어서 몇 천만 원 받았으면 그런 자리가 왔겠어요? 그런 제안이? 근데 끊임없이 자기 브랜드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론인이라는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손석희가 도대체 얼마를 받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몇십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수였는데 나중에 사학연금까지 받는 교수인데 그거 다 쳐서 주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뭐 계약금에다 연봉이다 해가지고 깔짝깔짝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거 바라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그래서 손석희가 JTBC로 가기 전에 JTBC는 망할 위기였어요. 여러분 JTBC 손석희 앵커 전에 앵커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손석희 전에도 앵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냐면 전영기라고 중앙일보에서 최연소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앙일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너무 기사도 너무 잘 쓰고 단독도 많이 하고 그때 동교동계 뭐 삼김 전문 기자라고 해서 뭐 DJ주로 출입했었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우리 과 선배예요. 그래서 아주 칼럼도 잘 쓰고 글도 너무 잘 쓰고 기자로서 아주 탁월한 에이스야. 그래서 나이가 진짜 젊은 나이에 편집국장을 찍은 거야. 그러면 신문사에서 할 거 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기자를
JTBC 메인 앵커로 딱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사를 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A뉴스 앵커를 했는데 이게 신문 기자로서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방송사 앵커로 앉혀놓으니까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야. 얼굴이 너무 비호감이고 목소리도 너무 가늘고 너무 이렇게 뭐 새소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뭐 그러니까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 기자로는 훌륭한데 방송사 메인 앵커로는 완전 꽝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JTBC가 되게 경영상이 엄청난 위기였어요. 왜냐면 막 예능에 엄청 투자를 하니까 돈은 엄청 적자가 나는데 시청률은 막 바닥을 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또 종편 4개나 주니까 너무 많이 줬다 이래갖고 광고업계도 막 힘들다 이러니까 야 한두 개는 분명히 망한다. 재승인 때 탈락시킨다. 뭐겠냐. JTBC가 1번이다. 제 시청률도 안 나오고 적자 맨날 기록하니까 저거 당연히 JTBC가 망하는 1순위였어요. 그 위기 상황이니까 손석희를 데리고 간 거지.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손석희를 데리고 가되 보도 부문은 네 맘대로 해. 삼성도 조질려면 조져. 물론 거기에는 홍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 이렇게 자기가 그 삼성 그 엑스파일에 연루돼 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쇄신하기 위해서 진보 성향의 손석희를 데려다가 약간 이미지를 엎으려는 그런 또 전략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홍석현 회장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추정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손석희가 들어와서 지금의 JTBC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탁 보도하고 삼성도 깔 땐 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석희는 또 아주 독보적인 언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언론 그 신뢰도 1위 다 손석희.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투각투각 그 사건이 폭력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못 자르잖아요. 사실 그 사건은 굳이 따지자면 손석희 잘못이 있어요. 왜냐면 뭐냐 텔레그램 다 공개했잖아요. 그 김홍 기자가 손석희가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월 1,000만 원을 보장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맡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실제로 뭐 불륜 뭐 이런 거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껄쩍한 게 있으니까 회유하려고 시도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되지 않았죠. 됐으면 배임이지. 근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시도인 거야. 그냥 배임 시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법적으로 왜냐면 뭐 된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회사 안에서는 징계할 만한 사안이죠. 근데 회사가 징계를 안 했죠. 왜? 여기서 손석희 나가봐요. JTBC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야. 손석희 브랜드가 워낙 크니까 명백한 배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자르는 거야. 손석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손석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근데 언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근데 요즘은 또 어떤 게 생기고 있냐면 모바일 뉴스가 또 출연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이제 방송 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신문의 위기 때문에 방송이 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방송의 위기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 TV 안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TV 안 본단 말이에요. 다 핸드폰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뉴스라는 게 사람들이 텔레비를 켜고 봐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TV를 안 켜고 지가 원할 때 불러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제가 레이더피라고 해서 매일경제 그 팀에 파견 갔을 때 레이더피에서 이제 여기 이게 불금 토크, 레이더피 불금 토크라는 코너를 이제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유튜브가 막 뜨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만든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레이더피에 있으면서 최초로 유튜브로 단독 기사를 풀은 거예요. 단독 기사를 다 이제 메인 매체에서 쓰고 뭐 신문이나 뭐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풀이는 할 수 있지만 그날은 이렇게 이날 내가 이미 기사가 잡힌 게 있어서 다 써가지고 인터넷 나갔어. 근데 점심을 먹는데 아까 말한 그 박종균 선배랑 같이 밥을 먹은 거야. 근데 그 선배 국회의원 송파구 출마했을 때 국회팀이랑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야, 그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 논의를 막 할 때였어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 그 통합정당의 신당 이름이 뭐냐? 이게 이제 그쪽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됐겠죠. 그래서 무슨 정당이다 해가지고 뭐 공모하니 어쩌니 막 이럴 때. 근데 그 박종진 선배가 야 공모 그거 다 쇼야. 실제로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정당, 개혁 보수정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정당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보수라는 말을 되게 쓰고 싶어하고 중도란 말은 싫어해.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개혁이란 말을 그러니까 중도란 말을 쓰고 싶어하고 보수란 말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절대 안 되는 건 빼고 되는 걸로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럼 개혁이란 말을 개혁 플러스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들을 많이 영입해서 청년 중심으로 치러야 되니까 뭔가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 미래 연대
개혁 미래개혁당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개혁미래연대 뭐 가칭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뭐 대충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배 이거 기사 써도 돼요? 그랬더니 써 대신 이제 나라고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이거 단독이다.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미 내 기사 나갔잖아. 또 이거 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그 기사 형식으로 적으려면 되게 귀찮잖아. 근데 마침 그날 저녁 6시에 이 불금 토크 녹화가 있는 거야. 어차피 이거 녹화하는데 잘 됐네. 그럼 여기서 그냥 풀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단독 기사로 이렇게 제가 오늘 점심 때 취재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미래연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푸는 거야 대담으로. 그랬는데 실제로는 당일에 뭐가 나오냐면 미래당이 나왔죠. 미래당. 개혁자는 띄고 미래당. 그래서 이제 미래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미래라고 하는 청년정당이 그거 우리가 먼저 쓰던 이름이다 하고 시비를 걸어갖고 결국엔 우리 미래당이라고 못하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개혁미래연대 중에 반은 맞추 50% 정도 맞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단독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이 되게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슈가 되는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양예원 사건이었어요. 양예원 사건. 여러분 양예원 씨 아시죠?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서 폭로를 했잖아요. 미투.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그런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면 신다혜 씨나 여기 계신 분이 미투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나 같은 기자한테 연락을 했겠죠. 아는 기자를 수소문해가지고 기자한테 제보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럼 내가 만났겠죠. 취재해서 쫓아가가지고 뭐 어떤 일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한참 듣고 나서 한 1분 30초짜리 리포트로 정리를 했겠죠. 1분 30초. 그중에 그 피해자 목소리는 한 10초나 뭐 모자이크 치거나 얼굴 나온다 한 10초 나갔겠죠. 근데 양예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 그냥 올렸죠. 25분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때 양예원이 자기가 운영하던 그 비글 커플이라고 하는 채널, 그게 남자친구랑 연애하는 채널이었잖아요. 그 비글 커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MBN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MBN이나 양예원이나 1대1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채널에 그냥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몇백만 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양예원 유튜브 채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보고 취재했어요. 기사 쓰고.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완전 역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유튜브가 메인 소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언론, 기존의 메인 기성 언론은 그걸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유튜브에 채널 개설하고 유튜브 조회수 높이려고 지금 다 눈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국들은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광고가 다 유튜브로 가고 이게 방송국들은 한편에서는 유튜브가 치고 들어오고 한편에서는 넷플릭스가 치고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특징은 뭡니까?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방송은 선택권이 있습니까? 방송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성표 짜주면 그거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성의 예술이라 그래갖고 뭐 다음에 뉴스 다음에 뭘 넣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넣고 이렇게 해서 요걸 본 사람이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편성을 예술적으로 짜면 야, 너 유능하다. 이렇게 되는 방송국 직원들은. 근데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편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야. 무슨 편성을 얼어주고 그냥 시청자가 내가 원할 때 불러내 보는 거죠. 저도 8시 뉴스를 아침에 봐요. 옛날에는 아침 뉴스를 TV 켜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성도 높은 8시 뉴스를 그냥 아침에 플레이하면 되지 뭐. 불러내가지고. 그래 아침에 모니터예요. 그래서 8시. 옛날에는 뉴스 나오면 그때 이렇게 앉아서 퇴근 못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모니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편한 걸 원하죠. 선택권이 더 확보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특히 공중파들. 왜냐면 억대 연봉 주는 직원들을 몇백 명, 몇천 명을 뽑아놨단 말이야. 그거는 옛날에 광고가 방송국으로만 몰리던 시절에 방송 광고를 독점하고 있던 시절에 만들어놓은 인력 구조예요. 연봉 체계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1억짜리 연예인 써가지고 방송 광고 한번 때리면 전 국민이 다 봐. 그렇죠? 그 당시 공중파 메인 뭐 시간대에 수목 드라마 거기에 광고 들어간다. 그럼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그런 광고가 있습니까? 요즘 광고 트렌드를 보면 억대를 쓰는 그런 대형 연예인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뭐 김연아 쓰고 막 이렇게 몇 억 들여서라도 저 모델을 막 하려고 하고. 근데 요즘 유튜브 광고 보세요. 어떤 식입니까? 일반인들이 막 출연하죠. 그리고 연예인이 나와도 아주 안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개그맨들, 딱 봐도 출연료 싸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죠. 유튜브 광고. 그리고 유튜브는 5초만 넘어가잖아요. 5초짜리 광고 만들면서 억대 연예인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아이디어 광고. 재밌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광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광고 단가가 되게 싸지고
그리고 막 흩어져 버리는 거야. 너무 플랫폼이 광고 나오는 플랫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가 광고 플랫폼으로서 매력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억대 연봉 받는 직원은 몇천 명을 데리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야. 작년에 유튜브가 빵 뜨면서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공중파들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근데 KBS는 전기세로 수신료를 뜯어가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KBS는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야. 우리야 뭐 망하겠어. 국민들이 있는데 전기세 받는데. 이 전기세만 끊으면 바로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하는 게 KBS예요. 그 다음에 MBC 지금 위험하죠. SBS도 뭐 위험해요. 왜냐면 억대 연봉 받는 직원 KBS랑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광고는 콱콱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지금 요즘 다 뭘로 먹고 사냐면 부동산으로 먹고 살아요. 옛날에 돈 많이 벌던 시절에 건물을 많이 사놨어. 그래서 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료로 월급 직원들 월급 주면서 먹고 살아. 아니면 너무 경영이 힘들면 정리해고 팍 하면서 건물 몇 개 팔아. 그래갖고 정리해고 퇴직금 줘. 명예퇴직금 줘서 몇 억 주고 내보내.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도 이번에 삼성에 오피스텔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방송이 하나 힘드니까 광고가 워낙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작년부터 되게 심해요. 작년부터 유튜브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윤범기의 지식인.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되고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매일경제 직원들도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회장님이 신년사 때 딱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매일경제 건물에 요만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조그맣게 미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매경 가족들 중에서 유튜브 할 사람들 여기서 해라. 니네가 개인적으로 하면 겸직금지 때문에 안 되니까. 정규직들은 겸직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 니네 콘텐츠 여기서 한번 할 테면 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현직 기자들은 잘 안 하죠. 왜냐면 자기 현업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현업부터 하면서 이것도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지.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노조 전임자라 현업이 없으니까 심심한데 잘 됐다. 이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지식인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구독하기는 해봐야 매일경제 구독이라 저한테는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도 윤범기 지식인 쳐서 좋아요나 몇 개 좀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뭐 조회수는 뭐 200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유튜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는 독자적인 광고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보면 여러분이 이 회사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자기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야.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은 그걸로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튜브 광고 수익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뜯어먹겠다는 놈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그 목돈을 벌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홍보 채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하시든 변호사를 하시든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인생 신모작 시대라고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과거에는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되면 퇴직해가지고 뭐 귀농을 하거나 치킨집을 차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대 때 들어간 회사를 20대 때 나와. 혹은 20대 때 창업한 회사를 20대 때 말아먹고 30대 새로운 거예요. 그럼 이미 인생 이모작을 20대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0대 때 3모작, 40대 때 4모작, 50대 때 5모작, 100세 시대니까 10모작.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 10모작 시대야. 그럼 그 사람의 직업과 직장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뭐만 남아? 그 사람의 브랜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는 민박집을 해도 효리네 민박인 거예요. 손석희도 따지고 보면 직업과 직장은 계속 바뀌었어요. MBC였다가 성신여대였다가 JTBC였다가. 하지만 손석희란 브랜드가 계속 남은 거죠. 나중에 그 브랜드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좀 재밌는 얘기는 유시민이 최근 3년간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억을. 어떻게? 출연료 하고 인세. 유시민 좀 책 한 권 냈다 하면 막 10만 부씩 팔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 같은 무명 저자들은, 저도 책 몇 권 냈지만 무명 저자들 인세가 5%예요. 15,000원짜리 책 팔면 나한테 500원 뭐 1,000원밖에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유시민은 책 한 권 팔면 인세가 5,000원 막 이런 거야. 50%가 인세고 막 이래요. 왜? 유시민이니까. 그 책이 유시민이라서 팔리는 거잖아요. 출판사가 내줘서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저자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일세가 10만 권씩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서 막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시민 쳐보면 강연 엄청 많아요. 뭐 무슨 대학 가서 한 강연, 뭐 정당 가서 한 강연 뭐 많죠. 근데 유시민은 그런 강연을 한 번도 저작권을 걸지 않아요. 야, 내 강의 들으려면 유료로 들어. 저작권 설정해갖고 이거 비공개로 해놔. 그러지 않아. 다 공개, 다 공개. 얼마든지 보세요. 이거 다 유튜브에 다 올려. 올려도 됩니까? 올리세요. 얼마든지. 왜? 유시민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계속 브랜드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브랜드를 알려놓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직업이 되고, 그게 월급이 되고, 그게 연금이 되는 거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좀 알리려고 이런 거 다 재능 기부로 하잖아요. 그거 해서 돈 출연료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뭐 수익 구조 다 형성돼 있는데. 그렇죠? 공중파 출연하면 뭐 출연료 회당 400만 원씩 받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썰전 같은 거 출연하면.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를 쌓아야 된다. 개인으로서는 브랜드를 쌓아야 되고, 뭐 회사로서는 또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든 뭐든 브이로그든 뭐든 간에 뭐 나중에 플랫폼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기록을 계속 남겨야 된다.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기록을 계속 남겨놔야 그게 결국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옛날에는 창업해가지고 부자 되면 60대쯤 은퇴 전에 그 대필 작가 하나 불러다가 쭉 구술해주고 그걸로 쫙 받아치게 해가지고 자서전 턱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만에 후루룩 되지만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1명부터 시작해서 1명씩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빨리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급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할 거니까. 급할 필요도 없어. 천천히 그냥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아이템을 하면 올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유튜브 시장도 지금 막 이상한 거 막 들어오잖아요. 좀 디즈니도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쨌든 봤잖아요. 그 컨텐츠를.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유튜브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중들 속에서 자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됐을 때 유튜브를 하다가, 옛날에는 페북 됐을 때 페북하고, 인스타가 됐으면 인스타로 넘어가고, 유튜브가 유튜브 또 유튜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고, 그게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도 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이유, 그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기껏 유튜브 키워놨는데 나중에 유튜브 뭐 지고 또 다른 플랫폼 뜨면 어떡하지? 뭔 상관입니까? 그럼 거기로 또 옮겨가면 되죠. 거기다 또 올리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망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플랫폼은 바뀌더라도 영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해본 놈이 잘하거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해보세요. 하루아침 됩니까?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래서 하다 보면 방송이, 이게 저도 카메라 방송 기자 처음 했을 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기자는 카메라에 빨간불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 카메라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해가지고 빨간불 딱 들어오면 이게 엔도핀이 돌고 막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막 떠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다 얼어붙죠. 처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해보면 익숙해지거든. 목소리도 방송용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굳이 이렇게 늦출 필요 없다, 아까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선택, 자기 전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사용자들이 10대가 많고 60대 이상이 많아요. 10대들은 뭐 검색하느라고 보고 60대 이상들은, 할배들은 이제 공중파와 종편이 다 진보 쪽으로 장악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보수 컨텐츠를 보려고 유튜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의 컨텐츠들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데, 지금 안 보고 있는 30, 40대가 오히려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의외로. 그 세대별로 보면. 그래서 30, 40대가 아직 이게 저개발층이라는 거지.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좀 이렇게 터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통통TV라고, 거긴 연합뉴스 TV가 아니고 연합뉴스 통신사, 거기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아나운서 지망생이 있었어요. 아나운서 지망생인 되게 예쁘장한 여자애를 크리에이터로 뽑았어. 크리에이터로 뽑아서, 연합뉴스는 크리에이터라는 직군이 없어요. 근데 PD로 뽑아서 크리에이터를 시키고 막 나중에 기자로 전직시키고 막 복잡했는데, 뭘 시켰냐면
자동차 리뷰를 시켰어요. 여자애를 뽑아서 자동차 리뷰를 시키는 거야. 자동차는 뭡니까? 남자들의 장난감이잖아요. 남자들이 평생 갖고 노는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리뷰를 남자가 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나운서 준비생이었던 애를, 걔는 원래 자동차 일도 모르는 애야. 관심도 없고 차도 없고 당연히 운전면허도 없었고. 근데 걔를 뽑아다가 공부를 시켜갖고 자동차 리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그 남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남자 리뷰어가 나오는 것보다 여자 리뷰어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되게 이제 자동차와 여자 하면 되게 성적으로 이렇게 뭐 모터쇼 걸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성적 코드로만 소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나온 애가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들어가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타봤어영이라고, 걔가 이름이 서영이야. 그래서 타봤어영. 그래서 타봤어영. 서영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타봤어영. 그래서 걔 뭐 하나 올리면 조회수 막 17만 회 막 이렇게 나와요. 걔 들어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루오션을 잘 파악해야 되지. 내가 남들 다 하는, 여자가 뷰티 블로그를 하면 이미 늦었죠. 여자가 뷰티 리뷰를 하면 이미 늦었죠. 영화 리뷰 이미 늦었죠.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의외성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 아이템을 스스로 개발해야지. 내가 뭘 해도 이미 늦긴 했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근데 그렇더라도 너무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기 브랜드를 그냥 쌓는 거예요. 자기 기록을 남기는 거고. 일기 쓰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고성국 박사 이런 사람 정치평론가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 고성국 TV 만들어가고 자기가 유튜브 하잖아요. 홍카콜라, 홍준표도 옛날에 방송 많이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가 방송국 차려서 유튜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송국들은 지금 이거 유튜브는 직접 반영하진 않는데 SMR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률이라는 건 딱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시청률 검측기를 집에 설치한 가구의 시청률만 잡히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시청 잘 나왔다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종의 표본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방송국들이 유튜브를 두려워하죠. 유튜브가 너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방송국이라는 건 존립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같은 걸 직접 반영하진 않는데 SMR 지수라고 해서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내 SNS들이 카카오톡이라든가 곰TV라든가 네이버 TV라든가 이런 데가 만든 SMR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반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요즘 작년에 빵 터진 것 중에 채널A의 하트 시그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시청률은 얼마 안 나와. 채널A는 노령층 시청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하트 시그널 같은 젊은 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는 그 신관 시청률은 별로 안 나거든요. 순간 시청률은 뭐 0. 몇 밖에 안 돼도 SMR 지수가 폭발을 하는 거야. 화제성이 높으니까 네이버에서 무지막지하게 그 리트윗이 되고 다시 그 댓글 달리고 이러면서 엄청 사람들이 봐. 그리고 네이버 TV 이런 거 조회수가 또 엄청 나와. 그럼 그런 것도 광고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수화해서 그걸 반영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광고 단가가 정해지고 그 SMR 지수가 높으면 광고 단가가 세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시청률보다 그 화제성이 되게 중요해요. 화제성. 지금은 이제 아이템별로 화제성이 다르게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대표적인 게 MBN의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시청률 엄청 잘 나와요. 7% 나오고 막 이래. 나는 자연인이다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광고는 안 붙어. 붙어도 뭐 상조 광고, 무슨 보험 광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일단 왜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소비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화환 광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이 안 돼. 근데 이제 시청률이 낮아도 채널A 뭐 하트 시그널 뭐 이런 거 막 미스트롯 뭐 이런 난리나. 그러면 뭐 하루 만에 그 간접 광고 PPL 다 마감돼 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화제성이라는 게 훨씬 더 단순 시청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세상에 왔다. 뭐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그림 되는 거 위주로 간다. 그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거. 이게 기사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기사거리가 되는 걸 가죠. 근데 기사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식적인 거예요. 무슨 기자들이 뭐 독특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기사거리가 되는 걸 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전에 박유천이 자기 마약 안 했다고 갑자기 기자회견 한 적 있죠. 그 기자들한테 문자를 그날 오후에 뿌렸거든요. 다 갔어. 모든 방송국이 다 가. 안 갈 수 있겠어요? 박유천이 기자회견 한다는데 지금 그 전 애인이 그 감옥 가가지고 뭐 연예인한테 마약 권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박유천이 아니라고 기자회견 한다는데 그걸 안 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은 좀 그 중에서도 그림이 되는 거에 좀 더 치중하고, 신문은 얘기거리가 되는 거에 치중하고. 근데 어떤 게 얘기거리가 돼? 예를 들면 의외성이 있다든가, 뭐 우리 뭐 뻔히 아는 거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의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인간은 아예 생판 모르는 건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새로운 지식이 덧붙여질 때, 기존의 지식이 확장될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럴 때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럽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셀럽이 나오면 오, 셀럽의 동향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죠. 누가 뭐 이혼했다, 뭐 누가 깨졌다, 혹은 누가 열애했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 셀럽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알고 보니 연애하고 있었어. 뭐 어쩌라고. 관심 없죠. 근데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잘 아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하는 사이에서 오야, 어떻게 저걸 그렇게 꼼짝없이 속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미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면 그림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 그 여러분 보도 자료를 만드실 때도 야, 이 방송국 놈들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을 만들면 돼요. 퍼포먼스 한다. 뭐 특이한 거 한다. 뭐 해서 봐주세요. 뭐 그런 거 하나만. 그 보도 자료만 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기자회견하고 간담회 합니다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과 예를 들면 홍보대사로 무슨 연예인 하나 섭외했다. 예를 들면 김병만이 온다. 혹은 뭐 유병자가 온다. 뭐 하나라도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사회부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그냥 성의 없게 뭐 낭독하고 뭐 선언 이러면 안 가요. 근데 뭐 때려 부시는 퍼포먼스 한다. 그래서 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도 때려 부시고 막 스티로폼이라도 깨고 이런 거 해야 이제 가서 카메라들이 가서 좀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고려하셔서 얘기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건 이제 출입처마다 달라요. 보도자료가 70개가 오는 사람도 있고 한글에 10개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출입처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이제 또 공공기관을 담당하느냐 기업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도 대부분 이메일로 오는 보도자료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다 단체로 딱 해서 삭제, 다 단체로 전체 삭제. 이렇게 대부분 이메일로 오는 보도자료는 열어보지 않아. 그래서 보도자료를 꼭 하고 싶으면 그 사람 그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카톡으로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 뭐 했는데요. 이거 한번 좀 보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개톡으로 연락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톡으로 파일을 보내주는 거지. 보도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하면서 개톡으로. 그러면 열어보겠지. 어쩔 수 없이 열어보지. 에이씨 개톡으로 왔는데 안 열어보면 티나잖아. 일자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만 대개 이메일로 오는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다 통으로 삭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나도 한정된 시간에서 리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개인적인 이렇게 그걸 많이 그래서 그 기자들의 메일링 리스트, 기자들의 연락처를 많이 수집해서 자기 출입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수집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수집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노조 전임자인데 내가 무슨 기자를, 난 기사도 안 쓰는데 여러분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산업부, 유통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IT부 뭐 이렇게 여러분의 분야를 담당하는, 뭐 연예인 같으면 문화부 뭐 이렇게 담당하는 기자의 연락처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쌓아 놓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기업들은 그런 걸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아예 그냥 전업으로 하는데, 아니면 홍보 매체, 홍보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조그만 스타트업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표가 홍보실이고 대표가 그런 대관 업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도 다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자들 메일링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친분도 좀 쌓아 놓으시고. 이번에 우리 서초대학교에 유튜브 시작해 볼 거라고 제가 운영하는 대한대학에 유튜브 관련 강의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 스피치, 뭐 보이스 트레이닝 학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배우러 다니세요. 요즘 유튜브 강의 엄청 많아. 뭐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유튜브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고 어떤 그런 걸 편집 같은 거 편집하는 법 알려주고 이러는 엄청 많아요. 그 가격도 뭐 천차만별, 아주 싼 것부터 비싼 100만 원짜리까지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된 지식을 많이 배우시면 되고, 그런 거는 무슨 이게 여기 앉아서 한두 마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잡고 배워야지. 예. 아니면 편집자한테 돈 주고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뭐 어렵지 않아요. 요즘 키네마스터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뭐 엄청 퀄리티가 좋을 필요 없잖아요. 공중파도 아닌데 컨텐츠가 좋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는 말하기 너무 낯설더라고.
그거 자꾸 해봐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놈이 어딨냐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을 산다니까요. 건물을 올린다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기존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방식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방송은 별로 없어요. 다 휘둘리고 있어요. 휘둘려가지고 옛날에 네이버 뜨니까 네이버에서 막 거기 조회수 클릭수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또 거기 휘둘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뜨니까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또 거기서 휘둘리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막 좋아하고. 사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뉴스를 유튜브로 본다는 건 우리 광고 플랫폼이 없어진다는 얘긴데, 근데 또 그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언론사라는 것도 영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뭐 100만에 터졌습니다 뭐 이러면 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잘 한답시고 하는 게 SBS가 뭐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수치가 안 맞는 거야. 그 억대 연봉 받는 직원들을 집어넣어서 몇만의 조회수 나온들,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라는 게 그 억대 연봉 받는 직원의 월급을 줄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인턴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팀 뭐 몇십 명 꾸려가지고 막 스포츠 뉴스 퀄리티 좋게 만들죠. 그래서 조회수 많이 나오죠. 그럼 뭐 하냐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걔들 월급 줄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는 혼자 하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게 혼자 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고 편집이고 뭐고 컨텐츠로 승부하는, 혼자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거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대신 수익은 자기가, 개인이 먹으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직원들한테 나눠줘 버리면 별거 아닌 거죠. 옛날에 억대로 뭐 광고 하나 10초 틀어주고 뭐 몇 억 받고 이러던 회사들이.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위기다. 이거는 마치 그 핸드폰 업계에 스마트폰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노키아 오 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자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매체가 쉽게 다 없어지진 않죠. 아까 말한 부동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기존의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진 않지만 공존하겠죠. 상당 부분. 그리고 영향력이 당연히 기존 매체 많이 줄어들고, 그 뉴미디어들 혹은 1인 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이제 커질 거고,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속보나 뭐 이런 것들, 틈새 시장은 1인 미디어들이 나가고, 또 우리는 또 메인 뭐 대통령 뭐 이런 일정 이런 거는 또 메인 언론들이 또 하잖아요. 정치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존 언론이 커버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그런 1인 미디어들이 메꿔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중앙 언론 위주고 중앙 이슈 위주잖아요. 우리는 지방도 소식 안 다루잖아. 다 그냥 중앙, 서울에서 광화문, 종로, 강남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만 그냥 눈이 뻘개갖고 다 취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러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포착되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시각들이 또 소개되고, 뭐 저는 그래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뭐 이러는 건 좋은 일이다. 그걸 뭐 부정할 이유는 없죠. 방송국들이 경영이 어려지는 건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기성 언론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둘이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기성. 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지금 기성 언론들 유튜브 채널 다 만들잖아요. 뉴스 나중에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KBS, MBC 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소비 행태가 바뀐 거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게 우리 제사를 깎아 먹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언론의 특성상. 대중들한테 알려져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넷플릭스로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로, 왜냐하면 뉴스라는 거는 되게 하루만 지나가도 소비가 없어져 버리는데, 넷플릭스는 사실 영화 같은 거는 10년 뒤에 불러내서 봐도 의미가 있잖아요. 닫힌 컨텐츠니까. 근데 이게 뉴스라는 건 열린 컨텐츠예요. 그리고 그 순간 소비되는 컨텐츠라 하루만 지나가도 더 이상 안 보거든요. 하루 지난 뉴스 누가 봅니까? 응? 안 보잖아요. 이슈 정리해 놓은 건 볼 수 있겠지. 이슈 정리해 놓은 건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 그것도 그 이슈가 살아 있을 동안에나 되는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와는 조금 패턴이 다르지 않나, 소비되는 패턴이. 그래서 시리즈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 쉽게 만들 수 있긴 있죠. 또 쉽게 잊혀지고 뭐 그런 거죠.